어둠 속에 불빛이 나타났다. 라이터에서 일렁거리던 불이 담배에 붙어 빨갛게 타올랐다. 희뿌옇게 허공으로 흩어지는 담배 연기에 그늘지는 마른 장미색의 입술이었다. 소파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찬혁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뚜껑을 딴 채로 반쯤 비워진 물병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약통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두통이 심하게 밀려와 빈속에 약을 삼켰다. 그러고도 지끈거림이 가시지 않아 담배를 피워 문 것이다. 디링.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무심한 눈길이 소파 위에 던져놓은 휴대전화로 움직였다. 팔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든 그가 메시지를 확인했다. 첫 발구입니다. 종식이는 제가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새끼 그래도 형님 덕분에 잘 연명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메시지를 읽는 찬혁의 눈빛이 몹시 침잠했다. 고요한 정적 속에 소리 없이 그가 담배 연기를 흘려냈다. 팔구와 종식은 찬혁을 잘 따르던 동생들이었다. 경호업체 일을 하며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그들에게 불운이 닥친 건 2년 전이었다. 종식이 보호 대상이었던 대주그룹 망나니 둘째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렸다. 뒤늦게 찬혁이 달려갔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종식은 병원으로, 폭행범은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유흥을 즐기러 간 것이다. 업계에서 VIP로 통하는 이들을 경호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 그들은 자신 같은 부류들 외에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원조차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타격이나 체재를 받지 않기에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날 찬혁은 대주그룹 둘째가 놀고 있는 클럽의 룸을 덮쳤다. 그리고 놈을 반쯤 죽여놓았다. 평소에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가 종식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꼭지가 돌아버렸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컸고 광기로 물들었다. 그 일로 찬혁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컸다. 그는 곧장 구속되었고 대주그룹에선 그를 교도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 아무도 모르게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까지 계획했을 것이다. 다행히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가까스로 대주그룹과 합의를 하게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종식은 숨을 거둔 뒤였다. 그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종식의 사건은 혼자 있다가 누군지도 모를 괴한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근처를 비추던 CCTV는 그날 그 시간만 하필 오류가 났고 대주그룹 둘째의 알리바이는 그 친구들이 증명했다. 그 시간에 자신들과 있었다고. 늘 그렇듯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너무도 손쉽게 빠져나갔다. 세상엔 아직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 권력도 재력도 없으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나서서 발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했는데 분노가 앞서 모든 걸 망쳐버렸다. 종식의 병원비를 모두 찬혁이 책임졌지만 결국은 종식을 지키지 못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찬혁을 짙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 우두둑. 찬혁이 목을 돌리자 섬뜩한 뼈소리가 났다. 그의 안광이 서늘하게 빛났다. 요즘 대주그룹 둘째가 눈독 들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다. 찬혁은 그녀에게 접근해 다시 놈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더 손쉬운 방법이 있긴 했지만 팔구가 종식도 형이 자신을 위해 위험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바람에 생각을 바꿨다. 놈이 갖고 싶어 하는 걸 빼앗을 것이다. 물질은 돈으로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놈이 눈독 들이고 있다는 그 여자가 워낙 도도해서 여태 군침만 흘리고 있다고 했다. 놈은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 제 여자로 만들고 말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다녔고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며 스폰서를 자처했지만 여자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그냥 잊고 살라고 했지만 찬혁은 그럴 수가 없었다. 친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눴던 종식이었다. 그런 종식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죽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놈을 찬혁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처절하게 몰락하게 해줄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조금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너무 역 같은 소리를 들었다. 1년이 넘게 대주그룹 개막나니 김희성이 그녀를 스토커질했다. 아니 여전히 하는 중이었다. 관심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김희성은 포기를 몰랐다. 자신의 신분을 앞세워 아예 대놓고 그녀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며 쉼없이 대시했다. 정말 끔찍할 정도였다. 하지만 김희성은 여성 편력이 심했다. 그녀에게 집적거리는 중에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신인부터 잘 나가는 톱스타에게까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해주는 의성만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역겨워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가 그녀에게 김희성이 주최하는 파티에 이번엔 꼭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가 이번에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의 투자자 중 가장 큰 곳이 대주그룹이라고 했다. 투자자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 하는 제작사의 부탁이라나. 이번에 그녀가 주인공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김희성의 강력한 지지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겠지?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했을 것이다. 내가 돈 줄 테니 기회주를 주인공으로 드라마 하나 제작하라고. 재수없게 하필이면 그놈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미 기사도 나갔고 제작 발표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엎으려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 해주에게 안 좋은 프레임이 실 건 당연했다. 엄청난 위약금까지 물게 되겠지? 요즘 소속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대표가 그녀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소속사와는 아직 계약 기간이 3년 더 남아 있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해주는 지금의 소속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대표 오그노와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터라 그녀에겐 삼촌과도 같은 존재였다. 서로에게 편했지만 그만큼 너무 선이 없는 게 불편할 때도 있었다. 딱 지금처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다. 2시간 동안은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해주의 고운 미간이 꿈틀거렸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블루투스가 연결된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을 누르자 그리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해? 엄마 진옥의 목소리에 해주가 차의 속도를 줄이고 이마에 손을 올렸다. 두통이 밀려올 것 같았다. 일주일 전에도 봤잖아요. 노후는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 1년 전에 제주도에 내려가 살기 시작한 진옥이었다. 아직 50대였지만 해주는 군말 없이 진옥이 원하는 대로 제주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자신의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심심하다며 서울로 올라와 바쁜 해주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누굴 만나면 꼭 해주와 통화하는 걸 자랑하며 보여주기 바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올라와 그녀의 촬영장까지 찾아왔다. 감독을 만나고 스태프들의 자신이 기해주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다. 진옥의 유나는 그녀가 아역 배우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릴 때부터 인형처럼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은 해주는 진옥의 자랑이었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예 해주를 아역 배우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켰다. 어쩌다 보니 해주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것이다. 어머 얘 좀 봐. 일주일이나 된 거지. 넌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서로 뜸하게 연락하며 지냈으면 하는 게 해주의 바람이었다. 진옥의 전화와 급작스러운 방문은 해주에게 언제나 스트레스였다. 용건이 뭐예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해주는 진옥과의 통화가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옥이 어서 본론부터 꺼내기를 바랐다. 오 대표한테서 전화 왔었어. 지끈. 해주가 두통을 느끼며 차를 멈춰 세웠다. 자신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진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대신 해주를 닥달해달라고. 너 대주그룹에서 여는 파티에 참석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 작품 들어가는 것도 거기 둘째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한 거라고 하던데. 나 운전 중이에요. 길게 통화 못해요. 끊어요. 더는 진옥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얘 휴대전화 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운전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네가 왜 운전을 해? 로드 매니저는 어디 가고? 혼자 드라이브하고 싶어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 매니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을 것 같아 혜주가 덧붙였다. 정말 이젠 진옥의 목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지 않니? 너 파티엔 꼭 참석해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오 대표가 아주 곤란해진다고. 혜주가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다. 정말 너무 넌덜머리가 났다. 대주그룹 둘째가 혜주를 계속 스토커하며 괴롭힌다는 말을 진옥이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다. 진옥은 혜주에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런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첩자리도 아니고 본처가 될 수도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덥석 물라고 말했을 때 혜주가 경악해 소리를 내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진옥은 자신이 나서서 직접 김희성을 만나 그녀의 결혼을 추진했을지도 몰랐다.